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건 남의 일이건 뭘 제대로 결정하고 책임지지를 않아요. 남인숙 작가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부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 남 작가의 유튜브를 계속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다 나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 남 작가는 그냥 단순한 작가가 아니로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 지혜의 원천이 무엇일까?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대로 사는 여자 사람북닷컴 박세인 대표의 부천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권대욱이 만난 사람, 오늘은 남인숙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유명한 노벨 지금 작가이시고 또한 밀리언 베스트셀러의 그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만났죠? 우리는 을밀대 파티인데, 을밀대 파트. 코로나 위에 처음 만나는 것 같아. 그죠? 예,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정말 오랜만이죠. 벌써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가 그때 시작할 때는 난 한 3개월 정도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갈 줄은 정말 몰랐어. 저도요. 한 2-3달 정도 반짝 다들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죠. 세상이 참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내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강신장 씨라고 혹시 아시나 몰라요. 그다음에 그랜드 투어를 매번 가잖아. 그리스. 아, 그렇지. 그럼 지금 어디 댕겼는데 그리스하고 로마? 택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딥텍이다.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언택으로, 그러니까 줌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줌 강의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던 사람들보다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딥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더라 이런 걸 내가 또 느꼈지. 남 작가님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쭉 봤어요. 당연히 인터뷰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갖다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저는 남 작가를 갖다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아주 잘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제 느낌이 확 지금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그냥 우리 남 작가 그냥 글쟁이 작가 이 정도로만 제가 알았고, 사실 책도 제가 아주 깊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는데, 강의하는 걸 내가 듣고는 이거는 그냥 보통 작가가 아니다. 이거는 심오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그러니까 70이면은 공자님께서도 종심소역 불유구라 그랬거든.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도 걸림이 없는 나이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험이 지금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남 작가 지금 나이에 그 정도의 어떤 경륜과 지혜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쉽지가 않아요. 그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천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네, 굉장히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원천을 물으시니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작가라는 직업이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작가들은 일종의 체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루 같은 거 거르는 체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과 이야기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여러 가지 느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오면은 다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들은 작가의 체가 따로 있어요. 그걸 거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건져내지 못하는 것들을 그 작가의 눈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예. 심한 이 마음의 눈. 그렇죠. 체에도 눈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적인 어떤 하나의 그 촉과 그다음에 또 그래 보통 작가들이 다 그렇지는 못해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작가들이 다 그렇지 못하고
다만 아마 인생 그 삶에 대해서 평소부터도 좀 진지하게 깊은 어떤 그 통찰과 사유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니까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내면의 문제들,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통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본인이 가장 잘 많이 알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학상장이죠. 예. 그런데 가르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수단이 바로 책을 쓰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심연까지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쏟아 부어야만 책 한 권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없는 거라도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수단이 바로 책인데 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쓸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깊게 넓게 그리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사유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책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도 뭐 몇 권 쓰긴 써봤지만 정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은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네. 전업 작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막 말립니다. 막. 아, 우리 남 작가 이제 뭐 글로벌 작가가 되셨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산막에서 만난 게 한 몇 년 되죠? 그때 김주미 씨도 오신 것 같고 또 누구 왔더라? 김수영 씨도 같이 오셨던 것 같고 하여튼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산막을 다녀가신 분들은 다녀가시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남인숙 작가예요. 그렇습니까? 아,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셨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본, 베트남 또 어디죠? 뭐 태국에서 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작가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통용되는 작가들이 쉬운데 이게 지금 외국 특히 이제 동남아권에서 그런 어떤 많은 이 독자층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뭔가 지금 현재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은 뭐 이것이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다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어디서 강연하셨나요? 외국? 최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한 게 코로나 때문에 1년이면 최근이야. 거의 1년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한 게 마지막. 베를린에서? 예. 오.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도서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작가들 소개된 한국 작가들 중에서 대표로 가서 북콘서트와 토크쇼를 가졌어요. 현지에서. 예. 그러면 이제 주로 그쪽의 오디언스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베를린 시민들이었죠. 아, 독일 사람들이에요? 예. 독일어로 하셨나요? 옆에 통역하시는 통역이. 분이 계셔서. 그것도 인사말 정도는 독일어로 하셨겠지. 아니요. 그냥 한국어로 교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지 학생들도 또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독일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합창단이 오스트리아 그 그라츠에 가서 공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이제 현지어로 노래를 꼭 몇 곡 넣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거든. 근데 오스트리아만 하더라도 독일어권이에요. 그렇죠. 네, 독일어권이에요. 그거 뭐 굉장하죠. 그래서 저더러 이제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독일어로 인사말을 준비를 했어요. We are old enough in physical years, but as you know, we are very, very young at our heart. Wow. So that's why. 우리 사촌 형님이 마침 동문과 출신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글로 이 원고를 주고 이제 독어로 해서 그걸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뭐 보고 뭐 이렇게 했죠. 그 떠듬떠듬거리는 독어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좋은 경험이셨겠네요. 근데 보통 우리 남 작가 그렇게 강연을 하시면 그
그 연령층은 대충 어떤 연령층, 그다음에 남녀 그 성비 뭐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뭐 일단 남녀 성비를 보면 그런 행사 자체를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거는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여성들 상대로 한 그런 여성 독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지 팬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책을 보시고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죠. 여러 이유로. 최근 그 출판된 책이 예,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책의 배경은 뭘까요? 정말로 내성적이세요? 많이 내성적이고요. 지금도? 예, 지금은 그 책에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회성 버튼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해서 책에다가 소개를 그 남자가 했는데요. 생각하신 거예요? 사회성 예, 버튼? 예. 그러니까 뭔가 내 의식 안에 버튼 하나가 있다. 그래서 내성적이고 내향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사회성이 필요한 순간에 그 버튼을 켜서 내 안에 있는 외향성을 끌어내서 활동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해요. 저도 사실 내성적인 남자였거든. 아 정말요. 그래 저 옛날에는 그래서 취미가 뭐냐 그러면 음악 감상과 독서. 그런데요. 제가 그게 바뀐 것이 한 사회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좀 고속승진을 하면서 30대 중반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그 외향성이라는 어떤 잠재된 어떤 적이 있는데 버튼을 못 눌러줬던 거야. 그러니까 버튼을 딱 누르니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외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성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최근에 라임 코칭 연구소 전혜림 씨가 하는 라임 코칭 연구소가 있어요. 그분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심리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는 완전히 파랑색이에요. 파랑색이 뭐냐면은 규율을 싫어하고 통제 싫어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그런데 사회성은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후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막에 혼자가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 그 3년 그 있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과부하가 되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누르고 있으면. 야, 그거 멋진 그 이론인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버튼을 끄고 아주 침잠해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향인들은 만약에 일요일날 쉰다. 그러면은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벼운 외출을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거 그게 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요. 사람들은 저보고 굉장히 사람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라는데 그거는 밖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고 실제로 혼자 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산속에서 혼자 보냈어요. 그래도 결코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외로움을 별로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나 자신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그리고 내 자신하고 좀 더 친해지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향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이게 발현이 잘못되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기 딱 좋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까? 왜 낯선 사람한테 쑥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내 편으로 쉽게 만들고 또 사람들하고 쉽게 섞이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세계사를 이끌고 가고 또 높은데 우리 회장님처럼 이렇게 CEO 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의외로 내향인 비율이 더 높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사회성 버튼을 누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활동을 하시지만 또 내향성의 특징이 깊은 사유와 또 창의성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깊이 침잠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결코 뭔가 좋은 소산물을 낼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향성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100% 내향인,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100% 외향인 이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나냐. 이제 사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죠. 어떤 형태로 발현되느냐 이거고, 어떤 형태로 이쪽의 사과가 이쪽의 사과가 다 억누르고 또 서로 부추기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알아간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건데, 내가 이제 오면서 우리 남작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그 중에 굉장히 새겨들을 대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또 하여튼 그다음에 꿈이 뭐냐고 묻지 마라. 너 뭐 될까 묻는 거 그거는 절대로 나 묻지 않는다. 어린애들에게. 왜냐면 나도 모르는데 어린애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꿈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막연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작가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컨셉. 그러니까 꿈이라는 어떤 특정한 뾰족한 어떤 지표 대신에 컨셉이라는 좀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걸로 좁혀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느낀 거야. 그런 어떤 지혜와 통찰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건데 그건 작가적인 어떤 작가의 어떤 뭐랄까 끼랄까 아니면 감이랄까 거기에 또 책을 쓰다 보면 깊이 생각한 그 사유의 결과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돼. 사람이 책이다 또 이런 것도 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맞습니다. 비록 제가 내향인이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 같은 걸 거부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사회성 버튼을 켜서 기회가 닿으면 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싶고 또 그러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아주 좀 경청을 했던 대목 하나가 친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연인과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친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다 하는 점이죠.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하고의 관계를 그 깊이를 보통 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깊이 사귀어서 처음 만났을 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라. 이제 이게 일반적인 통설이잖아. 우리 남작가께서는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느냐. 그렇게 꼭 뭐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좋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좀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친구 맺기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이 언택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아,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예, 많이 들어와요. 카페를 통해서? 네, 카페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또 유료 상담을 받겠다고 아니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거. 현재는 유료 안 하세요? 그냥? 저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아니니까 연락이 자꾸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쓰기 전문가지 심리 상담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함께 나누는 수준에서의 것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20대들을 위해서 책을 쓸 때는 남녀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비율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가 가장 중요하고 결혼 뭐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서 가장 큰 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요새는 친구 문제가 또 인간관계 문제가 훨씬 더 비율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왜냐면은 남녀 관계는 연애 문제나 결혼 문제라는 거에 국한되지만 친구 관계는 인생 문제거든요. 인생이 뭐 삶의 문제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70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왔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좀 이게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정말로 잘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또 그렇게 멀지 않게 그렇게 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 야, 대학교에만 가도 야, 그거 전부 다 그 오래 못 가, 그 친구들. 더더군다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해관계로 만난 친구들은 결코 오래 못 간다. 그저 어릴 때 철없이 만났던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그런 사람만이 오래 간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남자과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동감하거든요.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통 관계를 유지를 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호혜적인 관계라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너 하나 주니까 나도 하나 뭐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미라든지 그러니까 무엇 하나라도 나에게 좀 받는 게 있겠다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이유만으로 만약에 만난다. 이 사람을 만나서 즐거움도 기쁨도 정서적인 충족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의무감만으로 그 관계를 끌어나가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인생의 낭비라는 것을 죄책감 없이 생각을 할 수만 있어도 그 삶의 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을 이렇게 사귀어왔던 뭐 그게 이제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친지, 친구 전부 다 모든 인간관계 제 생각으로는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귄 시간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좀 싫다고 일시적으로 이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것이 너무나 이제 죄의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죄의식만 없이 그것을 조금 좀 뭐랄까 쿨하게 그렇게 저걸만 할 수 있어도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뭐 무조건 내일부터 보지만 이제부터 친구 아니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절교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이죠.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좁고 깊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좁고 그 어떤 친구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을 만나도 다 그 친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좀 멀어지고 싶으면은 내 인간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구축을 해놓으신 분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친구하고 헤어질 수가 없다. 그냥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친구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여러 줄기의 인간관계를 좀 만들어 두고 나의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좀 분산시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그 친했던 친구가 조금 눈에 밖에 나는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조금 감정적으로 덜 이입이 되고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고 일종의 물타기네, 물타기. 물타기는 뭔가 섞는 느낌이고 이건 분리의 느낌이 분리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입이 좀 덜 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덜 만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가 못마땅한 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반갑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관계들을 만들어 두면은 가끔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면서 볼 때마다 반갑고. 근데 우리는 꼭 친구라는 게 이번 생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다음 생에서 태어나도 같이 친구로 태어나고 싶고 이런 정도의 우정만을 진정한 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도 물론 저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함께 또 따로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함께 또 따로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마찬가지고 직장의 동료 마찬가지고 함께 할 때는 열심히 함께 하고 또 따로 할 때는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희 부부는 함께 또 따로를 굉장히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행 같은 것도 따로 가서 함께 만나고 뭐 이렇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출장이니까 뭐 비행기도 뭐 좋은 비행기 타지만은 집사람은 그런 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해서 그 소위 말하면 저가 항공 타고 비행기 시간만 비스름하게 맞춰서 공항에서 내가 픽업을 해요. 그 호텔 가가지고는 방은 같이 써도 돼. 그 난 회의하러 왔으니까 내일 하고 집사람은 배낭 메고 여행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정말 이제 쿨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올 때도 따로 와요. 그래서 김포 저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집에 갔죠. 그게 서로 이제 편한 거죠. 저는 뭐 그 지금 남 작가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좀 알겠어요. 지금 뭐 지금 쓰시고 있는 그 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책은 지금 집필이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예. 뭐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쇼핑 심리 에세이라고 일단은 장르를 정해놓고서 쇼핑 심리 에세이. 예, 예.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게 그냥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생활 통해서도 제일 많이 변한 게 사실 쇼핑 트렌드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동안 쇼핑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써보고 싶어서 그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남 작가는 역시 그저 이 트렌드나 또는 어쨌든 작가도 책이 많이 읽혀야 되잖아요. 팔린다기보다는 저 읽힌다고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읽혀줘야 그게 작가로서 그게 보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대중들이 소위 말하면 이 독자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거기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작가의 기와 그다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거 이게 성공 비결이라고 보는데 잘 선택하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어떤 책을 여태까지 쓴 책이 전부 다 폭망이에요. 하나도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을 써야 되나 하고 내가 오늘 남 작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남 작가께서 제가 7번째 책이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책에 대한 내가 추천사를 부탁했더니 추천사를 멋있게 써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도 작가지. 나도 저자인데 책 써야 되겠구나. 뭘 쓸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이 70에 돼서 유튜브를 아마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소재로 내가 책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거 보통 뭐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지만은 나이가 70 먹은 사람이 자관 유튜브 1년 반 만에 1000개를 갖다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 내가 생각해도 웃기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거든. 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서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히 그 시니어들이 좀 자기 어떤 그 이 주관 뭐라고 얘기하다 자기 주도적인 어떤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늙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일거리도 없고 젊은이들은 우리를 경원시하고 소외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쉽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100세 시대 30년을 그러고 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도 뭔가 자기 주도적인 그런 저걸 하려면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저게 필요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시니어의 문제가 대단히 이게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 이 사람들은 돈도 있어. 경제력도 있어. 사회적인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런데 그걸 쓸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 국가적이 아니라 이는 우주적으로 이건 낭비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꼭 유튜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귀하들도 귀하가 잘하는 부분을 자기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후에 이제 고양시청의 그 공무원들이 지금 평생학습원 중부대학교에서 이제 강습을 받는데 거기에 청춘합창단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내가 그건 잘할 수 있다. 그분들도 합창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청춘 합창단 얘기를 하면 내가 눈 감고도 한 사흘은 내가 강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연애, 그다음에 친구 사귀기, 그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매혹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더라? 비매혹적을 뭐라 그러죠? 반유혹자. 반유혹자, 반유혹자가 되는 뭐 방법. 그럼 그거대로 안 하면 이제 반유혹자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면은 인간은 결국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자기의 모든 그 이고나 자아가 상처를 받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꽁꽁 싸매고 아예 그런 어떤 그 컨택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그 중에서 좋은 점만 또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남 작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로 여성들, 그 다음에 연령층은 제가 봤을 때 한 20에서 한 40대? 그죠? 굉장히 넓은, 말씀하시니까 넓은 것 같습니다. 20에서 40. 앞으로는 제가 바라는 게 좀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좀 그런 적을 해주세요. 그때 우리 남 작가께서 제 책에다 쓴 얘기가 뭐냐면은 꼰대 얘기를 하셨어요. 야,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꼰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관습을 안 하면 이게 직성이 안 풀려. 뭐 이런데 그 중에서 가장 꼰대답지 않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 바글거리는 이유도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한 그 칭찬으로 알고, 저 자신이 그래요. 내 자신을 갖다 열어야지. 내 자신이 꽁꽁 싸매면은 너무나 외로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어쨌든 유튜버의 길로 들어섰어요. 저도 계속 지금 할 거고, 그렇게 지금, 왜냐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내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죠? 저는 행복하시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늘 그렇게 살고 있죠. 원래 그 국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 학생 때부터 작가가 되겠다는 그 꿈이 있었나요? 생각이 있었나요? 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게 컨셉이다. 예. 그 컨셉 그냥 그래서 뭐 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평론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시나리오 작가나 또는 드라마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도착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성공한 작가, 그죠? 또 얼굴 모습을 봐도 귀티가 나고, 우리 남 작가는 뭐 전혀 뭐 인생에 굴곡이 없었겠구나.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쭉 그 글을 쓰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일을 얻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상에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둠, 그러니까 그늘진 구석이 없어요. 우리 남 작가가. 그런데 아까 내가 오면서 들으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또 엄청나게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언제 그런 어떤 외로움을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20대가 가장 힘들었었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20대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 또는 뭐 가족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한꺼번에 그냥 다 겹쳐서 모든 것들이 다 안 풀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못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도 낮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냥 한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도 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을 했었죠.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살까 죽을까 결정을 하다가 살자라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 뭔가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버킷리스트 비슷하게 일들을 열심히 해냈던 거죠. 이제 눈앞에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하나 그냥 딛고 넘어서 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제가 감사할 만한 일들의 상태에 다다라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든지 꼭 돼야 되겠다 하고 의도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 잘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저 앞에 뭐가 있는데 그게 좋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더라. 이게 정답이죠. 아마 대부분의 그 성공을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겠다. 꼭 이걸 달성하겠다 이런 어떤 분들보다도 그냥 앞에 있는 어떤 그 목표나 또는 어떤 그 저거 성취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던 분들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성공하신 분들이. 꿈이 뭐자 그러면 나 꿈이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건 제가 60 넘어서 그걸 찾았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의해요.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가 돼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거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뭐 60 될 때까지 어쨌든 제 개인보다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 거기에 사실 거의 뭐 연계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합창단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합창단은 저한테는 엄청난 그 계기를 준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 합창단도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뭐 할 줄은 몰랐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은 또 그런 식으로 찾아지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젊은 친구들은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회장님도 60 이후에 또 그걸 찾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걸 20대 친구들이 그걸 찾아야만 일을 시작하겠어 이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하다가 보면 언제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적성에만 맞는 일을 찾아라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내가 이걸 딱히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성이만 맞아도 그냥 하겠더라고요. 생업이라는 거. 그렇지. 남사건이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특별히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운동을 그냥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걷기 뭐 이런 거? 요즘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그렇죠.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조금씩. 음악 좋아하세요? 많이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석인데.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가 이게 다르냐면은 다른 분들은 쉬실 때 음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쉴 때 오디오북을 들어요. 오디오북. 그러니까 역시 작가시네. 예, 그러니까 언어가 음악보다 더 친숙하고 편안한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 음악을 듣기는 싫어하는데 노래 하시는 건 어떠세요? 노래 하시는 건? 노래한 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좋아했었는데요. 내가 오늘 노래 한번 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음치가 아마 됐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지금 좋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 거고, 저는 직업 선택에 3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두 번째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을 해라.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해라. 요 3가지 원의 교집합 부분이 내가 찾는 일이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남 작가님 지금 바로 그걸 하시고 계신 거거든. 유튜브 지금 현재 팔로워도 한 10,000명 정도 되시고, 또 이제 듣다가 보면은 자꾸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컨텐츠가 제가 보기엔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끝까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 활동 지금 계속 하시고, 좋은 책 쓰시고, 강연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강연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줌으로 아무래도 줌 원격으로 줌 강의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게 줌 강의니까 이게 뭐 집중이 안 되고 천만의 말씀. 제가 휴넷의 회장으로 아직도 저걸 지금 두고 있는데 그 교육회사잖아요. 온라인 교육회사단 말이에요 주로. 근데 온라인 교육을 저도 참 이게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교육 같으면 줌이 되든 뭐가 되든 너무나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보통 이제 일반 오프에서 이렇게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놓고 하는 강의는 이 강사와 그다음에 이 청중 간의 이 컨택이 100분의 1이에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줌으로 하다 보면 1대1이라고 느껴지거든. 그것이 딥텍이라는 거예요. 딥텍.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을밀대 냉면 좋아하시죠? 네. 그거 먹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네. 한번 저 우리 멤버들 한번 뭉쳐서 을밀대 냉면을 한번 먹으러 가십시다. 네. 이렇게 해서 약 1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단순한 인기 작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 그리고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인생의 멋진 구루였습니다.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도움되실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터뷰는 뭐 어떤 특별한 격식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경계를 두는 것도 없어요.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주변에 이렇게 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권대욱 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이 인터뷰도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남인숙 작가님을 좀 널리 조금 알리는데, 이미 유명하시지만 좀 그렇게 좀 알려져서 우리 남인숙 TV를 갖다가 시청하시는 그 구독자가 한 1000명만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권대욱 TV 시청자에게도 인사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권대욱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남인숙 TV에도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